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이 자극과 관련된 연구 중에 그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는 논문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눈을 감은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유독 어떤 자극에 효과가 없는 그 논문을 조금 찾아봤고, 그리고 그 논문들에서 왜 효과가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설명된 논문이 있어서 그거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9 그리고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EC 컨디션에서 이제 뭐 효과가 없는 그런 논문이고요. 이렇게 좀 조건을 맞춰서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연식이 이제 2013년도 연식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스토리상 이렇게 좀 풀어내려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논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논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해서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를 좀 간략하게 문장별로 좀 끊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이 인트로 부분에서 뇌파는 운동, 인지 기능과 이런 연관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 이런 뇌파 기반의 뇌 자극 연구는 이런 뭐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뭐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중 이제 뭐 TES 뇌자극 연구 중 이제 이 TES는 이 비침습적 뇌자극 기술로 뭐 TACS, TDCS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런 뇌자극 기술을 통한 뇌파의 변조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 자극 직후의 효과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극 이후에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제 강한 이 네트워크를 가지는 이런 액티비티는 상대적으로 약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이런 브레인 액티비티 대비 이런 뇌 자극에 의한 효과가 또 적을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HS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EO 대비 EC에서 이 활성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 베이스라인 수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액티비티가 더 잘 이루어진 상태, 뭐 요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 따른 이 THS의 효과가 뭐 큰지 작은지 이런 걸 좀 함께 조사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요 인트로 파트에서 뭐 이 뭐 지속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요즘은 뭐 이게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없지는 않고, 이게 2013년도 논문이다 보니 약간 뭐 거의 10년 전 논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속 시간,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액티비티 나타나는 이런 브레인 액티비티의 수준에 따라 THS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논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실험에는 총 42명의 이제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이 피험자들은 총 4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4그룹이냐고 하면은 자극 조건이 2개가 있고요. 눈을 뜨는 조건, 그리고 눈을 감은 조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자극을 맞는 그룹, 눈을 뜨고 쉔 자극을 맞는 그룹,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자극 맞고 뭐 눈을 감고 쉔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이 진행됐고요. 실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오디토리 디텍션 태스크라고 해서 어, 왼쪽 하단 그림 C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제 서로 좀 다른 소리를 들려주면은 타겟 소리에 버튼을 눌러서 반응하도록 하는 이런 간단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뇌파는 총 25채널을 통해서 이제 측정이 됐고요. 어, 자극 전, 중, 후 이렇게 모든 요 구간에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으로는 실제 THS 그리고 쉔 이렇게 두 조건이 존재하고, 자극 전극은 양극 전극을 CZ, 음극 전극을 OZ에 부착을 했습니다.
자극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dividual Alpha Frequency IAF라는 걸로 이제 정해서 이제 자극을 인가했는데, 이 실험 전에 이 IAF 결정을 하기 위해 눈을 감은 상태로 90초간의 뇌파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이제 PZ 채널에서만 이제 주파수 분석을 굴려가지고 이 PZ 채널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장 피크,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높은 피크 주파수를 이제 이 IAF로 정의해서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는 이제 인디비주얼리하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피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최고 수준의 자극 세기를 줬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자극은 총 이제 20분 동안 쭉 인가가 됐고요. 자극을 맞는 도중에도 태스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요 전처리 과정이 자극 이후의 조건이랑 자극 전 그리고 듀링 조건이 조금 상이한데, 우선 이 포스트 TACS 조건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에폭이 3분 에폭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3분 에폭을 왜 넣냐면, 우선 포스트 TA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TACS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앞선 뭐 프리 TACS 조건이 5분인 거와 달리 30분 동안 측정을 했기 때문에 3분짜리 에폭으로 이제 우선 전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극 전에 5분, 그리고 자극 도중 20분, 그리고 이 포스트 TACS의 3분 에폭들을 다시 1초 간격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다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1초 세그먼트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이 노이즈가 있는 요 세그먼트들은 분석에 다 제외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이 두 정역, 그러니까 레스팅 스테이트,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이 오디터 디텍션 태스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태스크에 대한 특이성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레스팅 스테이트 분석을 하듯이 그냥 후드엽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FT도 이제 PZ 채널, IF를 정의를 했던 채널에 대해서만 FFT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주파수는 IF 플러스 마이너스 2Hz, 그리고 IF 마이너스 3부터 5Hz, IF 플러스 3부터 5Hz,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극 주파수에 맞춰서 이렇게 범위를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뭐 자극이 들어갔을 때 뭐 네트워크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함께 보기 위해서 이 P3 채널 그리고 P4 채널 사이에 이제 코이런스도 함께 계산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결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결과는 행동 결과입니다. 이게 어쨌든 요 어떤 소리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하고 버튼도 눌러주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행동 결과인데요. 이게 뭐 리액션 타임 그리고 센시티비티 이렇게가 다 있는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행동적으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요 논문에서는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행동적인 효과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좀 보시면은, 이제 왼쪽 열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아이즈 클로즈 상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오른쪽 열이죠. 열에 이렇게 쭉 일렬로 내려와 있는 게 아이즈 오픈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 주파수에 대해서 FFT 쭉 굴린 거, 그리고 뭐 이 노멀라이즈한 알파 파워에 대한 거, 뭐 그리고 이제 알파 파워에 대한 자극 전 후에 대한 비교, 이런 걸 모두 다 전부 다 쭉 해봤을 때 아이즈 클러스트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아이즈 오픈 컨디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성적인 결과를 쭉 봤을 때에도 이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런 TACS 조건에서
주파수 파워가 알파되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 시간에 따른 뭐 30분 동안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보는 것도 역시 자극 조건에서 쉔 조건 대비 그 주파수 파워가 증가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적, 그러니까 정량 분석을 봤을 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스티뮬레이션 조건에서 THS 조건에서 IF의 주파수 파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이런 유의미한 증가가 이제 쉔 조건 대비 또 THS 조건에서 더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EO, EC의 이제 좀 정성적인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입니다. EC 조건에서는 뭐 스팀 조건, 쉔 조건 모두 큰 차이 없이 다 후드 영역이 이렇게 좀 빨갛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즈 오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쉔 조건 대비 스팀, 그러니까 THS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액티베이션이 좀 더 크게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런 알파 IF 대역에 대한 이 코히런스의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이걸 쭉 봤을 때 뭐 오픈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클로스 조건에서만큼은 자극이 들어갔을 때 이런 코히런스 값이 쉔 조건 대비 상대적으로 이렇게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정량적으로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팀 조건에서 이제 쉔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큰 향상된 코헤런스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이런 그 코헤런스라는 거에 대한 좀 상관관계에 대한 좀 분석을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자극 전의 코헤런스 그리고 자극 후의 코헤런스를 이제 가지고 코릴레이션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EOEC 구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봤을 때 이 코릴레이션 값은 마이너스 0.33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요걸 가지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는 게 이 말은 즉슨 자극 전의 코히런스 값이 낮을수록 자극 후 이런 증가하는 코히런스의 값이 더 클 수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 R값,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값이 마이너스 0.33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해서 요 논문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다 종합을 해서 언급을 하기를 TACS가 이 아이즈 오픈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뭐 최소 뭐 그래도 한 30분 가량은 효과가 충분히 지속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이 아이즈 클로스드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주파수 파워적인 변화를 충분히 유도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고, 이제 이 EC 컨디션에서 이런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천장 효과, 그러니까 실링 이펙트라고 해서 이미 충분히 높은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들어온다고 한들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게 THS가 뇌파를 변조시키기 위해서는 이 스캘프 아래로 이런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전기장이 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아이즈 오픈에서는 이 뇌에서 알아서 액티비티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2 정도라고 하면은 이를 변조시키기 위해서는 뭐 자극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한 뭐 2 정도 되는 전기장만 인가되면은 충분히 이 뇌파를 변조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EC 컨디션이 돼버리면은 이 뇌에서 발생한 액티비티로 인한 뭐 이런 전기장이나 이런 세기들이 이 EO 컨디션 대비 약 2배 이상 이렇게 향상이 돼서 이 전기장의 세기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THS의 THS로 이제 발생하는 전기장도 그만큼 강해져야 이 아이즈 클로스 조건의 이런
뇌파 활동을 변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연구에서는 이 EO, EC에 따라 자극세기가 다르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TACS로 인해서 아이즈 클로스드 조건의 뇌파까지 변조시키기에는 그 세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내용이 다 끝났고요. 한마디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 EC 조건에서의 효과 없음을 천장 효과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세기 THS의 세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넘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논문인데요. 네. 그럼 이제 실험 방법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험이 좀 많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이 실험에는 총 1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 이 모든 피험자들은 이 다양한 익스페리먼트 1에 해당하는 요 여러 조건의 실험을 최소 7일의 간격을 가지고 실험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명 중 5명은 실험 2에도 참여를 하고 15명 중 6명은 실험 3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중 이 실험 2는 이 칼슘 기량제를 먹는 실험, 그리고 실험 3은 NMDA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를 먹는 실험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기반의 이제 MEP 측정 프로토콜을 진행을 했고요. 이 MEP를 측정을 함에 있어서 요 논문에서는 여기 SENM, NANE 이렇게 쭉 있는데 자극 이후 3시간 가량 이제 5분 간격 쭉 찍는 것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이 same evening 같은 날 저녁,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오후, 다음 날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긴 시간 동안의 TDCS의 효과를 검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TMS는 이제 Right Abductor Digit Minimus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손가락을 담당하는 근육에다가 이제 근육을 관장한 뇌 영역을 찾아서 인가를 했고, 그러니까 좌반구 모터 영역에 인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측정이 됐고 우선 요 베이스라인을 이제 측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25개 MEP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애프터 TDCS 조건에서는 요 120분 가량 동안에 이제 5분 간격으로 매 5분마다 25개 MEP를 측정을 해서 이제 자극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실험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채널 억제를 위해서 이제 FLU라는 약물을 먹였고, 그리고 실험 3에서는 NMDA 수용체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DMO라는 약물을 이제 복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프로토콜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거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요건 다음 페이지 넘어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실험의 이제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컨디션을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TDCS에서 뭐 심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드 TDCS, 그러니까 양극 TDCS 조건밖에 없고요. 자극 위치는 우선 레프트 M1 ADM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 손가락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아까 말했던 뭐 미니미 머슬 해서 이제 양극 정극을 요 핫스팟에다가 두고, 그리고 음극 정극은 right orbit, 그러니까 오른쪽 눈 위에 부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1mA, 그리고 자극 인가 시간은 최소 13분에서 최대 26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최소 13에서 최대 26분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 첫 번째 노 인터벌이라는 이제 실험 조건들인데, 심플하게 보시면은 제일 위에 정말 말 그대로 13분 자극만 딱 주고 끝을 내는 세션 하나, 그리고 13분 세션 하나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새로운 13분 TDCS 조건에 들어가서 총 26분의 자극을 인가하는 세션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쇼트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13분 자극, 3분 휴식, 13분 자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토콜 하나,
그리고 13분 자극, 20분 휴식, 13분 자극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세션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롱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숏 인터벌과 다른 점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간. 해서 3시간, 24시간의 휴식을 갖는 이 롱 인터벌 이렇게 자극 조건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 뭐 동물 관련 선행 연구에서 첫 번째 자극 세션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첫 번째 자극으로 인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여전히 좀 잔존해 있을 때 두 번째 자극이 인가가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못해도 한 30분 미만의 간격을 두고 이 두 번째 자극 섹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후기 LTP 유도가 이제 좀 된다라는 선행 연구를 좀 이쪽에서 근거로 잡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쇼트 인터벌을 했을 때 좀 이 후기 LTP 유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좀 유의미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MEP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베이스라인 가지고 노멀라이저를 해줬다 정도까지밖에 이제 언급된 게 없었습니다. 뭐 필터링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고요. 네. 해서 결과 파트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 파트를 좀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실험 1 조건에 대한 좀 결과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13분만 준 거, 그리고 B가 26분 연속으로 준 건데요. 우선 요 노 인터벌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MEP 파워가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좀 증가를 하긴 하지만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연속으로 자극을 인가를 할 경우에는 요 노 인터벌에서 상대적으로 MEP가 증가를 한 것과는 달리 이 26분을 연속으로 인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자극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MEP의 앰플리튜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는 트렌드가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 인터벌으로 보시면은 이게 네모로 표시된 친구들이 이제 3분 간격, 그리고 세모가 20분 간격인데요. 트렌드가 동일해서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극이 쭉 이제 상대적으로 증가한 상태, MEP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MEP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한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그날 저녁쯤이 이렇게 좀 됐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MEP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롱 인터벌 3시간과 이제 24시간의 간격을 두고 자극의 세션이 진행됐을 때에는 MEP의 이런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감소를 하는 트렌드들이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일단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이 연속으로 자극이 이렇게 쭉 인가가 됐을 때 이 MEP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를 했으니 이게 정말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칼슘 채널의 작용으로 인해서 뭐 칼슘 농도가 뭐 과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제 메커니즘을 작동을 해서 뭐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면은 이게 칼슘 때문인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26분 자극 조건을 이제 쭉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칼슘 채널의 작용 기량제, 그러니까 억제제를 먹이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약물을 복용시킨 피험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수준 혹은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조금 더 뭐 향상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이런 약물을 작용하지 않은 요 피험자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MEP 앰플리튜드가 앞선 실험 결과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볼 때 그러면은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긴 자극 시간 동안에 이 TDCS가 결국 이런 칼슘 채널의 작용을 활발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향상되면서 이런 브레인의 억제 메커니즘이 발동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네거티브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논문들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 이제 익스페리멘트 3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 논문 같은 요 실험 3 같은 경우에는 이 개 중에 요 다양한 실험 조건 중에 그래도 이런 앰플리튜드의 변화가 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났던 이 13분, 20분, 그리고 13분 요 자극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서 요 논문,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MDA 수용체, 그러니까 후기 LTP의 활성화, 그 유도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이제 NMDA 수용체의 작용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후기 LTP가 발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약물, 가설상 이 DMO라는 약물을 먹이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요 논문, 요 실험에서는 이 약물을 이제 그래도 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게 이 same evening 요 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이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난 이후, 그러니까 넥스트 모닝의 데이터를 찍기 전에 약물을 먹고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도는 다 해놨고 약물을 먹였을 때 이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NMDA 수용체 작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이때 억제하면 기존에 이렇게 쭉 유지가 되던 게 사라질까라는 컨셉으로 한번 이제 약물을 먹여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여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DMO라는 약물을 먹인 요 아래 조건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갑자기 이런 MEP의 앰플리튜드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약물이 없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실험 트렌드와 유사하게 쭉 그래도 유사한 수준의 이 MEP 증가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 요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후기 LTP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NMDA 수용체가 확실히 이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전반적인 결과를 봤을 때에는 이 TDCS,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둔 이 다수의 여러 TDCS 세션을 적용을 할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후기 LTP에 유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부 이런 네거티브 이펙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TDCS로 인해서 뭐 좀 발동되는 칼슘 채널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후기 LTP와 연관이 깊다고 알려진 이런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이 NMDA 수용체의 작용이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후기 LTP 유도에는 이 NMDA 수용체라는 게 확실히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앞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극의 세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실링 이펙트가 있다, 천장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논문에 이 천장 효과, 이미 액티비티가 충분히 일어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랑 이 칼슘 과잉으로 인한 억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요런 이론이랑 좀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이즈 오픈 대비 아이즈 클로스드에서는 이미 액티비티가 충분히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칼슘 농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극이 들어감으로 인해 이런 액티비티를 훨씬 더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작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칼슘 농도 자체가 더 증가를 할 거고, 그렇다 보니 EO에서는 작용하지 EO 컨디션에 작용하지 않았던 이런 억제 메커니즘이 EC 조건에서 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런 액티비티의 억제가 작용을 해서 TACS의 효과가 EO에서는 있었지만 EC에서는 오히려 없었다 라고 이제 해석이 좀 통틀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제 네, 이렇게 두 논문을 좀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옛날 논문이긴 한데 이렇게 들고 와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 제가 그냥 컨셉이 너무 신기해서 들고 와본 논문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임팩트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Behavioral Brain Research에 실린 논문으로, 이 해당 저널은 Behavioral Sciences에 이제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이제 2.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TDCS를 써먹기는 하는데 양극, 그러니까 실제 TDCS가 아니라 쉔 조건의 TDCS를 줘가지고 뭔가 이 플라시보 이펙트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뭘 해보려고 했냐면은 우선 이 VR 기반의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요즘 좀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는데 몰입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좀 더 잘 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VR 기반의 뉴로 피드백이 좀 이제 좋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VR 기반의 이제 훈련 같은 경우에는 몰입감이나 이런 동기부여 같은 거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일부 뭐 멀미나 이런 관련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요런 특히 이런 멀미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도 좀 되게 상이하게 트렌드가 좀 뭐 많이 갈리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VR에서 뭐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게 뭐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았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TDCS를 기반으로 이제 쉔 조건을 주고, 이 피험자들한테, 이게 뭐 월미를 줄여주는 뭐 브레인 액티비티를 뭐 유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설명을 해줘서 플라시보 이펙트를 유도한 다음에 그게 정말 이 사용자가 VR 시스템에서 느끼는 멀미를 조절할 수 있는가? 네,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제 기준에서는 잘 되는 양극 TDCS가 있는데 굳이 쉔 조건을 끌어다 쓰는 게 너무 신기해 보여서 일단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실험 조건입니다. 실험 조건 같은 경우에 우선 41명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 성별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런 멀미를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뉴로 피드백을 줬고요. 한 번당 이제 총 6개 뉴로 피드백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 이제 3분 한 트라이얼당 3분입니다. 3분 안에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그냥 스킵 되면은 이제 캔슬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우선 뭔가 태스크를 하면서 피드백을 한 건 아니고 EO 그리고 뭐 EC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선 베이스라인 조건으로 해서 EO, EC를 before, after 뉴로 피드백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뉴로 피드백 이후에 뭐 브레인 패턴이 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런 걸 좀 함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 중 하나가 DCS로 인한 플라시보 이펙트가 멀미에 효과적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터 시그니스 퀘스처네이어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뉴로 피드백 전후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EG 같은 경우에는 16개 채널을 통해서 측정이 됐고요. 오프라인 분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로 피드백 전후에 뉴로 피드백 전후에 이런 그 EOEC 뇌파 패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치 필터 50Hz, 뭐 밴드 패스 0.01 100Hz 그리고 IC 적용을 했고요. 스레시홀딩 걸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2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면은 분석을 제외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FFT를 해가지고 세타 SMR 12에서 15Hz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대역 그리고 베타 밴드에 대한 이게 분석 또한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을 위한 세션에서는 분석이 이제 오픈바이브 베이스드 이제 리얼타임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오픈바이브에서 제공하는 실제 이런 리얼타임 프리 프로세싱 이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적용을 했다 하고 이 전처리 과정 이후에 이제 FFT를 해가지고 뉴로 피드백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우선 뭐 세타, SMR, 베타 밴드 이렇게 있는데 요 논문에서 좀 메인리 본 거는 이제 SMR 밴드 그러니까 12에서 15Hz에 대한 거고 세타랑 베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라인 분석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 블링킹이라든가 베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무브먼트 막 이런 거 같은 노이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이 됐다 했고 메인리 이제 궁금한 거는 요 SMR에 대한 이제 액티비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DCS 파라미터입니다. TDCS 파라미터는 심플하게 쉔 조건 그리고 TDCS가 없는 조건 이렇게 있고요. 자극 몽타주는 양극 전극을 F3를 그리고 음극 전극을 C4에 부착을 했고 자극 세기는 1mA 그리고 이제
이 플라시보, 그러니까 쉐미다 보니까 딱 1초만 자극을 인가하고 피험자한테는 이게 3분 동안 들어갔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극 프로토콜은 총 3분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딱 1초다. 그래서 따끔한 느낌만 주고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익숙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쉔 조건에 자극을 인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자극은 이제 인가되는 시점이 이제 베이스라인 찍어두고 before 뉴로 피드백 태스크,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 태스크를 하기 전에 여기 DCS 자극을 줘서 이게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이제 SMR 파워 듀링 NF 트레이닝인데요. 뉴로 피드백 동안에 이 TDCS 그리고 뭐 성별에 따른 이제 뇌파 주파수 파워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뇌파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아까 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자극 유무에 따른 효과는 아예 없었고요. 오직 이 성별에 대해서만 좀 효과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성 피험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이제 이 멀미의 증가를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게 before 뉴로 피드백, 오른쪽에 있는 게 after 뉴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여성 대비 뭐 남성 대비 여성이 좀 더 이런 그 멀미를 더 잘 느낀다. 이미 밝혀진 대로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는 이제 이 플라시보 이펙트로 이런 멀미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다만 이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대비 여성에서 이런 멀미, 사이버 멀미를 훨씬 더 잘 느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결과가 딱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별에 대한 이펙트라든가 이런 결과들이 있었긴 했는데,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플라시보 이펙트만으로는 이 VR 환경에서의 멀미를 조절을 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논문들을 정리하면서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찾아봤던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최근에 찾아본 논문인데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 제가 처음 봤던 것 대비 지금 와서 이 논문들을 보니까 인트로 그리고 디스커션 파트를 쭉 봤을 때 이 TACS의 작동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는 이시 조건에 대한 네거티브 이펙트에 대해서도 나름 뭐 전기장의 뭐 세기 그리고 뭐 실링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ACS가 뭐 효과가 나타나는데 뭐 네트워크의 뭐 동기화가 이 벡터가 뭐 하나로 몰려서 이게 좀 뭐 네트워크 증가에 따른 앰플리튜드의 뭐 팔로잉 이펙트라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설명이 정말 이 ACS라는 거의 작동 원리 같은 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딥해가지고 그러니까 생소해가지고 어쩌면은 요거를 봤을 때 요걸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아직 어려웠는데 이 뭔가 뭐 칼슘 채널, 뭐 NMDA 수용체라든가 요런 정말 뉴로사이언스적으로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제가 접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좀 써져 있는 편이라서 이 DCS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게 정말 내부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효과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첫 번째 논문 그리고 두 번째 논문 모두 큰 아쉬운 점은 없었고요. 우선 오히려
이 두 논문은 좀 자극을 하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논문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뭐 억제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부 자극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인 액티비티가 뭔가 생각한 것만큼 뭔가 변화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이게 굳이 자극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나마 활용이 가능한 이런 이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자극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외부 자극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특히 전기 자극을 사용 우진이는 이거 좀, 이 두 논문은 시간을 내서라도 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문인데요. 세 번째 논문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이제 자극 조건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 TDCS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인트로에서 언급할 게, 이 TDCS를 통해 이 플라시보 이펙트를 뭐 유도를 해가지고 뭐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완화 정도를 뭐 확인을 하고자 했던 뭐 연구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 멀미, 그 VR 환경에서 멀미에 관련된 연구는 이제 확인이 안 됐고, 그렇다면은 이 실제 TDCS 조건을 이 실험 프로토콜에서 제외를 하고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제 뭐 성별에 대한 이펙트도 좀 보려고 뭐 피험자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성별에 대한 이펙트를 보는 것보다 그냥 자극에 대한 이펙트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랬으면은 뭔가 좀 더 재밌는 컨셉의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